명절날 신우이가 제가 만든 전을 눈앞에서 전부 뒤엎었습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친정 간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시어머니가 2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 1명은 신우이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의 모든 드라마 콘텐츠는 허구이며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고 오래 사귀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갔습니다. 다툼도 있었지만 이해하려 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는 날이 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인사를 드릴지, 무슨 말을 어떤 순간에 해야 할지.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고급스러운 공간. 양가 부모님들이 마주 앉아 첫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바른 자세로 앉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긴장한 마음을 숨기며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인 언니. 남편이 평소에 가끔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인 자리인데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우리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낯선 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신우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따뜻함도 호기심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납작한 시선. 무언가를 재고 따지고 평가하는 눈빛. 그 눈빛을 받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누나 좀 어색했지 않아? 괜찮은 거야?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누나가 너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순간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우리 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이 좀 부족하대. 조건. 그 단어가 귓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인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단 한 번의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조건으로 평가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나빴다고 해서 사람 관계가 영원히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미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혼수 준비가 시작됐고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러두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느꼈던 차갑고 납작한 그 시선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그날을 위해 몇 달을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도 고르고 헤어도 맞추고 부케 하나까지 직접 골랐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긴 복도를 걸어 단 위로 오르던 순간 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고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객석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감동받은 하객이겠거니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우는 사람은 흔하니까요. 그런데 그 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를 참으려 하지만 참지 못하는 울음.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신부인 제가 아니라 신우이가 가장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어? 누나가 동생 장가 가는데 저렇게 울기도 하나? 동생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가? 가장 빛나야 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은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결혼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신우이였다는 것을.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신우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50만 원이야. 거기서 명품 지갑 하나 사와. 명품 지갑. 50만 원. 저는 속으로 금방 계산이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지갑 중 50만 원짜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남편 누나인데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매장에 들어서서 직접 확인해 보니 원하는 라인의 지갑 가격은 최소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신혼여행 예산에서 70만 원을 더 보태 지갑을 샀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가족 안에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건네던 날, 신우이는 포장을 뜯으며 흘낏 보더니 별다른 말 없이 옆으로 치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이 집에는 시어머니가 2명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은 남편의 누나. 신우이는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와? 오늘 날씨 좋은데 집에 와. 엄마가 심심해하는데 얼굴 좀 비춰. 주말에 뭐해? 이쪽으로 와. 처음에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자주 오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 같아서 그 말을 믿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면 달랐습니다. 왜 왔어?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어머니도 좀 피곤해 하셔.
오래 있지 마. 다음에 와. 오늘은 그냥 가. 부르고 밀어내고, 또 부르고, 또 밀어내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 건지,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그 무렵,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정성껏 선물을 골랐습니다. 평소에 좋아한다고 했던 브랜드의 향수였습니다. 직접 매장에 가서 2시간 넘게 고르고,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선물 봉투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이 향수 별로 안 좋아해. 그 말 한마디.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했어. 반복되는 감정 소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흔들리고, 알면서도 상처받고, 알면서도 또 기대하는 자신이 너무 지쳐 보였어.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날. 명절 연휴 첫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채 내리고 달걀을 풀고 간을 맞추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생선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릇하게 앞뒤로 뒤집고 채반에 올려 기름을 뺐습니다. 동그랑땡, 호박전, 깨십전, 두부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부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방은 뜨거워졌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앞머리가 축축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손목은 반복된 동작으로 저려왔습니다. 오른쪽 손목이 특히 아팠습니다. 잠깐 멈추고 주물러 봤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그냥 계속했습니다. 발바닥도 뻐근했습니다. 딱딱한 주방 바닥 위에 2시간 넘게 서 있으니 발이 통째로 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계속 붙들었습니다. 전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크고 작은 쟁반 2개가 가득 찼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손목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눈 밑에 아직 잠이 남아있는 얼굴. 그런데 저를 보더니 입가에 웃음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옳게.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주방에 서 있었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 마음은 금방 풀리는 법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일 내 남자친구 오는 거 알지?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러니까 너 내일 친정 가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여러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친정을 못 가야 하지? 남자친구가 온다고 내가 굳이 있어야 되나? 내가 없다고 무슨 문제가 되나?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우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금방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눈빛.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순간 쾅!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우이가 손바닥으로 쟁반을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2시간 넘게 부친 전이 가득 담긴 쟁반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전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채반이 뒤집혔습니다. 기름이 번지며 바닥이 번들번들해졌습니다. 그 굉장한 소리에 집 안 곳곳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전들을, 기름으로 번진 주방 바닥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신우이를,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허탈함인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닥 위에 쏟아진 것은 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혼자 서서 땀 흘리며 버텨온 시간. 아무 말 않고 사겨온 서운함. 괜찮다고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야? 집에 들어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누나한테 제대로 말할게.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누나 편이었던 남편이 누나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누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신우이는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투,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세, 목소리에 가득한 억울함,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역력하게 느껴지는 왜 내가 이 말을 해야 하지? 라는 표정. 그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힘들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번째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시댁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가더라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 시간대를 조율했습니다. 시누이가 있을 것 같은 시간에는 가지 않았고, 이미 와 있다면 인사만 하고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마음이 덜 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없는 날에는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눴고, 시아버지가 주시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이 집이 나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늘 시누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였기에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형님, 무슨. 닥쳐. 내가 자꾸 시댁에 왔다가 빨리 가버리니까. 내가 동생 얼굴을 제대로 못 봤잖아. 다 내가 빨리빨리 자리 뜨는 것 때문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오래 있으면 어머니가 피곤해 하신다며 자리를 재촉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라고 해놓고 막상 가면 오지 말라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를 불러놓고 약속 있다며 밀어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이 어느새 저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한참 동안 혼자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걸까? 더 자주 갔어야 했나? 더 오래 있었어야 했나? 내가 더 맞춰줬어야 했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너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관계. 저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너무 오래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 발도 들이지 마. 부모님도 다 너 싫어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쳐버린 것인지, 감정을 딱히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막했습니다. 이 문자를 그냥 무시해야 하나, 아니면 해명을 해야 하나, 남편에게 보여줘야 하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 문자를 받고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오지 말라 했던 것도 거짓말. 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 가족이 망가졌다며 소리쳤던 것도 거짓말.
모두 시누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명절 갑니다. 어머니는 잠시 멈추시더니 그래, 와라 하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 앞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처음부터 잘못한 게 없었다. 내가 부족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었다. 그냥 처음부터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그 생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가라. 시댁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굳어버린 표정,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눈빛. 저는 먼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꾸벅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시누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두려웠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어. 오히려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의 눈빛, 그리고 뭔가를 미안해하는 사람의 눈빛. 그날 명절은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시누이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쌓인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문 앞에서 두려움을 안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를 스스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가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그 당연한 사실 하나를 되찾는데 제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은 모두 창작된 것이며 실존 인물 및 특정 단체와
일절 관련이 없습니다.